사기요! 이 계약은 사기란 말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당장 설명하시오! 곡괭이가 땅을 파고드는 소리가 산 위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한자, 두자, 세자. 변두칠의 눈이 흙더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땅속 어딘가에 천년 묵은 황금 구렁이의 기운이 잠들어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기와집을, 논밭을, 포구 상단의 지분까지 몽땅 바쳐 손에 넣은 이 땅에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습니다. 인부 하나가 삽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변두칠이 성큼 내려가 직접 흙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흙이 쓰러지며 하얀 가루가 손가락 사이에 남았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시큼하고 무거운 냄새, 비릿하고 텁텁한 냄새, 소금 냄새였습니다. 변두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더 파라. 인부들이 더 깊이 팠습니다. 나오는 것은 같았습니다. 시커멓게 사가 버린 소금 찌꺼기. 악취, 생기라고는 없는 죽은 흙. 황금 구렁이도 신령한 빛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두칠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가 다른 박질로 산을 내려와 한 시집 마당으로 뛰어들었을 때 한 여인이 마당 앞에 단정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쪽을 찌고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로 변두칠이 계약서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사기요! 이 계약은 사기란 말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당장 설명하시오! 여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저는 처음부터 그 땅이 황무지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도 황무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명당이라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변두칠은 그 자리에서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쓰러졌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한설화입니다. 가난한 화전민의 막내딸이 어떻게 고을 최고의 부자를 알거지로 만들었는지, 독초도 쓰임을 알면 약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탐욕에 눈먼 자는 결국 제 욕심에 제가 묻힌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불씨를 지피는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엽,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한씨 집안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세가 사방을 에워싼 그 마을은 한여름에도 아침이면 안개가 허리춤까지 차올라 앞집 굴뚝조차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기름진 논뱀이 한 떼기 없이 산비탈을 일구어 조와 수수를 심는 화전민의 삶이란 봄이 와도 언제나 허기지고 가을이 와도 언제나 빠듯하였습니다. 그 집안의 막내딸 한설화는가 12살이 되던 해부터 아버지 한성철의 등을 따라 산을 탔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집신을 동여매고 아버지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설화는 산길에서 나는 풀과 뿌리를 눈여겨보고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한성철은 3대째 약초를 캐는 집안 출신으로 이 산 저 산을 두루 돌며 약재를 모아 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식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는 딸에게 약초 하나를 보여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설화야,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손으로 만져보아라. 아는 것만이 너를 지켜준다. 설화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독초라 하여
피하던 풀뿌리를 설화가 들고 왔을 때 어른들은 기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태연하게 그것을 다려 아버지의 종기에 붙였습니다. 사흘 뒤 손바닥만하게 부어올랐던 종기가 감쪽같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혀를 내두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약초를 다루는 손이 보통이 아니라고. 설화의 눈은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을 설화는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똑도 쓰임을 알면 약이 되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때를 만나면 칼이 된다는 이치를. 어린 설화는 아직 알지 못하였지만 그 이치는 이미 설화의 손끝과 눈빛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설화가 22살이 되던 해, 이른 봄이었습니다. 산 너머 장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뿌리를 내린 윤씨 문중의 작은 아들 윤재원이 중매쟁이를 통해 설화에게 혼담을 건네왔습니다. 윤씨 집안은 논밭도 넉넉하고 곳간도 여유롭고 무엇보다 대대로 인심이 후한 집안으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설화의 아버지 한성철은 딸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화야, 저 집에 가면 배골치 않고 살 수 있을 게야. 아비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 설화는 꽃가마를 타고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 밤, 낯선 방에 홀로 앉아 창호지 너머로 새어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설화는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아버지 윤대감은 설화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예사롭지 않은 눈빛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겉모습은 수줍고 조용하나 그 눈 깊은 곳에 총기가 반짝이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설화는 부지런하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부모께 문안을 드리고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보름이 채 지나기 전에 설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윤재원은 설화를 아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난 뒤 나란히 마루에 앉아 달을 보는 것이 두 사람의 낙이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설화의 얼굴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날들은 언제나 그 안에 균열의 씨앗을 품고 있는 법입니다. 시집 온 지 2해째 되던 봄, 설화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친정집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가 바람 한 점 없는데 뿌리째 뽑혀 쓰러지는 꿈이었습니다. 설화는 아침에 눈을 뜨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한동안 잊지 못하였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설화가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무렵 살인문 밖에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화가 고개를 드는 순간 친정집 머슴 복동이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집신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구겨진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의 끄트머리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달려오다 돌부리에 걸려 손을 베인 복동의 핏자국이었습니다. 설화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오라버니 한준혁의 필체였습니다. 글씨가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셨소.
변 부자가 우리 약초밭과 집을 통째로 삼키려 하오. 내일까지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관가에 넘긴다 하오. 설화야, 어찌하면 좋겠느냐. 설화는 쪽지를 한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빗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쪽지를 조용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얼굴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아씨, 마님께서 밤새 우셨습니다요. 도련님은 드시지도 않으시고. 설화는 복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하였다. 지금 당장 시어른께 여쭙고 길을 나서겠다. 빗속을 가로질러 안채로 걸어가는 설화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설화의 눈 가장자리가 잠깐 붉어졌다가 곧 가라앉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였습니다. 시아버지 윤대감은 사정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다녀오너라. 친정어른이 먼저다. 설화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채비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채비를 갖추며 설화의 머릿속에서 한 이름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변두칠. 이 고을에서 그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때를 이어 고리채를 놓아 온 집안에서 태어난 변두칠은 아비보다 10배는 더한 악명을 지닌 자였습니다. 흉년이 든다는 소문만 들려도 가장 먼저 이자를 올리고 백성들이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찾아오면 반드시 하루 연체시 3배 이자라는 조항을 계약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숨겨두는 자였습니다. 갚을 돈을 가지고 오는 채무자를 일부러 돌려보내어 이자를 더 불리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땅을 빼앗는 것은 그에게 놀이와 같았습니다. 선산도 같고 논도 같고 집도 같습니다. 변두칠에게 빚을 지면 결국 빈손으로 고을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이 고을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변두칠에게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집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명당에 대한 관계였습니다. 변두칠은 슬하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3명의 첩을 들였으나 단 한 명도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그것이 변두칠의 가슴 깊은 곳에 박힌 못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당을 찾아다녔고 직관을 불러들였고 결국 이런 말을 귀에 담았습니다. 나리의 집터가 기운이 막혔소이다. 대명당 자리를 찾아 터를 잡으시면 3대가 번창할 것이외다. 그날 이후 변두칠은 명당에 미쳤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 좋다 하는 땅이란 땅은 닥치는 대로 사들였고 남의 선산 자락도 손에 넣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이 모든 것을 천천히 떠올리며 집신끈을 질끈 동여매었습니다. 탐욕에는 반드시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찾아낸 자가 이기는 법이었습니다. 변두칠의 명당 집착. 그것이 바로 설화의 칼이 될 것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이튿날 새벽 설화는 몸종 막쇠를 데리고 친정길을 나섰습니다. 막쇠는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거운 사내였습니다. 설화의 집에 들어온 지 3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주인 마님의 일로 쓸데없는 말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등에 지고도 가볍게 걷는 막쇠를 보며
설화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이번 일에 써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박달재를 넘는 길은 험하였습니다. 전날 비에 젖은 흙이 발 아래서 미끄러졌고 굵은 참나무 뿌리가 길을 막고 나섰습니다. 막쇠가 앞서서 손을 내밀려 하면 설화는 번번이 손을 저으며 스스로 올랐습니다.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 막쇠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씨, 지금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계십니까? 설화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야 설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뱀을 잡으려면 뱀이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써야 하는 법이다. 변두칠이 무엇을 가장 탐하는지 그것이 곧 우리가 쓸 칼이 된다. 막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씨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씨, 계략이 이미 서 계신 겁니까? 설화는 대답 대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빠져 있다. 그것은 친정에 가서 찾을 것이야. 박달재 내리막길을 따라 걸으며 설화는 머릿속으로 하나씩 따져 나갔습니다. 변두칠의 약점은 명당이었습니다. 명당으로 유인하려면 미끼가 있어야 하였습니다. 미끼가 될 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땅은 변두칠이 탐낼 만큼 그럴듯해야 하되 실제로는 아무 가치도 없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고갯길을 다 내려왔을 무렵 저 멀리 친정집 굴뚝에서 연기가 가늘게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친정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설화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거적 하나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아버지 한성철이 누워 있었습니다. 단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굴빛이 누런 초가 지붕 색깔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쑥 들어간 볼, 꺼진 눈 언저리, 가슴팍이 들썩이는 숨소리만이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아궁이 앞에 큰언니 한옥년이 쭈그려 앉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행주가 이미 눈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 어딘가에 있다가 인기척에 나왔다가 설화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설화야, 내가 왔구나. 내가 왔어. 오라버니 한준혁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빛 독촉에 시달리고 아버지 병간 후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인지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화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눈 안쪽으로 꾹 눌렀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설화가 무너지면 이 집안 모두가 함께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먼저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성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설화야, 아버지 말씀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설화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예전에 설화를 데리고 산을 오르던 그 손이었습니다. 크고 거칠고 따뜻하던 그 손이 지금은 너무도 가볍고 차가웠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일어나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라버니, 자초지종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 안에 다 꺼져버린 것 같은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으나 들을수록 설화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지난 흉년에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 변두칠을 찾아가 100냥을 빌렸습니다. 변두칠은 인자한 척 웃으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글을 충분히 읽을 겨를도 없이 빨리 서두르라는 재촉에 기겨 그리하였습니다. 며칠 뒤 돈을 갚으러 갔더니 변두칠은 자리를 비웠다 하였습니다. 다음 날 또 갔더니 출타 중이라 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변두칠이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말하였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하루 연체 시 3배 이자를 물린다고 명기되어 있소. 사흘이 지났으니 100냥이 300냥이 되었구려. 준혁은 그 조항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 손톱만 한 글씨로 숨겨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300냥은 이 집안이 한 해를 통째로 팔아도 마련하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약초밭과 집을 내놓지 않으면 오라버니를 관아에 넘기겠다는 협박이 뒤따랐습니다. 설화는 그 계약서를 손에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손목 안쪽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계약서는 교묘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3배 이자 조항도 엄연히 들어 있었고 서명도 있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변두칠이 이기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관아에 들고 가서 따질 수도 없는 계약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보다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설화는 계약서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이 계약서는 당장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게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준혁이 눈을 치켜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설화는 뒷산 방향으로 시선을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독도 쓰임을 알면 약이 됩니다. 그 말의 뜻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안방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큰언니 옥녀는 손가락을 깍지 끼고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였습니다.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밭을 내주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지쳤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설화가 무릎에 짚었던 손을 거두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조용하지만 방 안 공기를 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설화에게 쏠렸습니다. 설화는 아버지의 자리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아 아버지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들어주십시오. 설화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두칠이 이 집을 건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오라버니를 협박하고 우리 가족의 터전을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저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계집이 나선다고
변두칠 같은 자를 당해내겠느냐? 설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아버지께 약초를 배울 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독도 쓰임을 알면 약이 된다고요. 변두칠의 탐욕이 바로 그 독입니다. 그 독으로 저 자를 독살할 것입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설화가 뒷산을 손끝으로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저 뒷산 황무지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쓸모없다 하는 그 땅 말입니다. 그 땅이 곧 저의 칼이 될 것입니다. 옥년이 눈을 둥그렇게 뜨며 물었습니다. 황무지가 칼이 된다고? 설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두칠이 스스로 제 재산을 모두 들고 와서 저 땅과 바꿔 달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한성철이 굳게 감았던 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설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날 밤 달이 구름 속에 숨어 사방이 캄캄한 시각에 설화는 홀로 주막거리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두루마기로 몸을 감싸고 머리에 장옷을 걸쳐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막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술 냄새와 함께 사내들의 이야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설화는 주막 처마 아래 어둠 속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변두칠이 요즘 또 어딘가를 알아보러 다닌다더라. 명당 타령 또 시작이지. 그 양반은 자식 없는 게 한이 되어서 평생 땅만 파고 다닌단 말이야. 달 3번씩 무당집을 드나든다더라고. 어젯밤에도 불 켜놓고 직관이랑 밤새 뭔가를 들여다봤다는데 이웃 고을 유명한 직관 어른도 다녀갔다 하던데 그 직관이 이 근방 어딘가에 대명당이 있다는 말을 흘렸다더니 설화는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변두칠은 자식 없이 늙어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명당 집착으로 이어졌고 이미 이 고을 근방에 대명당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설화는 더 들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막을 떠나 어둠 속을 걸으며 머릿속에서 계략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설화는 혼자 뒷산 황무지로 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 소금 창고 터였던 그 땅은 소금기가 깊이 스며들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 땅이라 불렀습니다. 설화는 흙을 손에 쥐어 냄새를 맡고 발로 툭툭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초를 공부하던 시절부터 설화는 광물의 성질도 함께 배웠습니다. 운모는 달빛을 받으면 빛을 낸다는 것, 야광석 부스러기는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난다는 것. 이 황무지를 밤에 보면 어떻게 보일지 설화의 머릿속에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막쇠를 불러 귓속말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록은 짧았습니다. 운모 가루 빻은 조개 껍데기, 야광석 부스러기. 막쇠의 눈이 점점 크게 떠지다가 이내 밝아졌습니다. 막쇠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오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설화는 옥년을 불러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우물가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어떤 순서로 말을 흘려야 하는지,
설화는 마치 바느질 법을 가르치듯 하나씩 설명하였습니다. 옥녀는 처음에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놀라다가 이내 얼굴이 굳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에게는 따로 당부하였습니다. 오라버니, 변두칠이 무슨 짓을 해도 당장 나서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나설 때까지는 모른 척 하십시오. 막쇠가 재료를 가져오던 날, 설화는 직접 배합을 하였습니다. 운모 가루와 야광석 부스러기를 고루 섞고 조개 껍데기 가루를 덧붙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일지 설화는 이미 머릿속에 그려두었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설화는 준혁과 막쇠를 황무지로 올려보냈습니다. 자신은 아래에서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을 벗어나 환하게 떠오르자 황무지 곳곳에서 희고 푸른 빛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땅 깊은 곳에서 무언가 신령한 것이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름밤 달빛 아래 황무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막쇠가 내려오며 숨을 삼켰습니다. 아씨, 정말이지 저도 속을 뻔하였습니다. 진짜 신령한 땅처럼 보입니다요. 설화가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본다. 변두칠은 명당을 보고 싶어 20년을 살아온 자다. 저 빛을 보면 반드시 믿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설화의 마음 한켠에 한 가지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전에 변두칠이 먼저 쳐들어온다면. 설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이 관건이다. 그리고 그 말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튿날 해가 채 중천에 오르기도 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이 발길에 차이며 열리고 어깨가 떡 벌어진 건달 셋이 마당으로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따라 변두칠이 들어왔습니다. 나이 50을 넘긴 변두칠은 기름기가 잔뜩 오른 얼굴에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풍수지리 부적이 달린 패물을 차고 손목에는 무당에게 받은 실팔찌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의 허세와 두려움을 동시에 드러내는 물건이었습니다. 변두칠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으며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문서를 내놓아라. 오늘까지 넘기지 않으면 이 집 큰아들을 관아에 넘길 것이야. 어머니가 방 안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기침을 토했습니다. 준혁이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쥐었습니다. 건달 하나가 준혁의 앞으로 성큼 다가서며 팔뚝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설화가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옅은 초록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걸음은 천천하였고 눈빛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건달들도 변두칠도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설화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서서 변두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변두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집이 나서겠다 이거냐? 설화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변두칠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집 막내딸 설아올시다. 날이 깨서 이렇게 수고로이 오셨으니 저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마당에서 이러실 것 없이 관아에 가서 사또 앞에 계약서를 펼쳐놓고 따져봄이 어떻겠습니까? 변두칠이 눈을 가늘게 뜨며 설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사또 앞에 가자고, 계집이 겁도 없구나. 설화는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의 계약서를 살펴보니 돈을 갚으러 온 채무자를 수차례 문전박대하여 이자를 불린 정황이 보이더군요. 사또 앞에서 그 사정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판단은 사또께서 하시면 됩니다. 변두칠의 얼굴에 홍조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당혹감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의 목소리에서 잠깐 힘이 빠졌습니다. 건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변두칠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아에 가자고. 좋다. 그곳에서 내 오라비가 어떻게 되나 두고 보거라. 설화가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갈 채비를 하겠습니다. 그 말에 변두칠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관아에 가면 설화가 이자 불린 정황을 들고 나올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사또가 어느 편을 들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변두칠은 이를 갈며 건달들에게 눈짓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며 내뱉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마. 하지만 내일까지도 문서가 없으면 그 다음을 각오하거라.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설화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 나와 설화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설화야, 괜찮으냐? 설화는 대문이 닫힌 방향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저 양반이 오늘 물러간 것은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관아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한 저 자는 반드시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설화의 눈 안에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중천에 걸리고 마을이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설화는 준혁과 막쇠를 따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안채 가장 깊숙한 곳에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등잔불 하나만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설화가 배 앞에 둔 가루를 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운모 가루가 담긴 포대 하나, 야광석 부스러기가 담긴 주머니 하나, 그리고 조개 껍데기를 곱게 빻아 담은 작은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뒷산 황무지 전체에 이것을 고루 뿌리되 바위 틈새와 땅 낮은 곳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달빛이 잘 닿는 곳을 찾아서 특히 두껍게 뿌리면 됩니다. 주준혁이 가루를 손에 조금 덜어 만져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빛을 낸단 말이냐? 직접 보십시오. 설화가 등잔불을 끄자 방 안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설화의 손바닥 위에서 희뿌연 빛이 은은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준혁이 숨을 삼켰습니다. 막쇠도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습니다. 설화가 등잔에 다시 불을 붙이며 말하였습니다. 밤의 황무지가 이렇게 보이면 변두칠의 하인은 무엇을 보았다 하겠습니까? 주륜역과 막쇠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황무지로 올라간 것은 자시가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설화는 중간 지점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지켜보았습니다. 한 식경이 지난 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흘러나오는 순간
뒷산 황무지 전체가 희고 푸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흡사 땅 밑에서 무언가 신령한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설화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저 빛이 탐욕에 눈먼 자를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문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셋 모두 말없이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옥년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우물가는 마을 안악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물을 깃고 하는 사이 마을의 모든 소문이 이곳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설화가 전날 밤 옥년에게 이르기를 우물가 소문은 막을 수 없지만 심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옥년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두레박을 내리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요, 아지매들. 어젯밤에 우리 뒷산 쪽 보셨어요? 안악 하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빛이 났어요. 새벽에 소피를 보러 나갔다가 봤는데 뒷산 황무지 쪽에서 하얗게 빛이 나더라고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우물가가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나, 그 귀신 땅에서 나도 어제 달빛이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 그거였구나. 소문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번졌습니다. 옥년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슬쩍 흘렸습니다.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용문산 쪽에서 이름 높은 직관 어른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셨잖아요. 그 어른이 우리 뒷산을 보시고는 천년 묵은 황금 구렁이 지기가 서린 대명당이라 하셨다더라고요. 그 자리에 털을 잡는 자는 3대가 번창한다고요. 우물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이, 귀신 땅이 명당이라고. 직관 어른이 직접 봤다잖아요. 옥년은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거짓말 한 번 제대로 못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설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옥년이 쪽빛 치마를 여미며 말하였습니다. 아씨 말대로 됐어요. 안악들 사이에서 이미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반나절이면 변두칠의 귀에 닿을 것입니다. 소문은 설화의 예상보다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장터로, 장터에서 주막으로, 주막에서 변두칠의 신복 하인 귀로 닿기까지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전에 그 하인이 불이 나게 변두칠의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변두칠은 그날 저녁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씨 집 뒷산 황무지. 자신도 몇 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풀도 안 나고 냄새나는 쓸모없는 땅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수상하였습니다. 명당이 겉으로 드러나는 법이 없으니 변두칠은 신복 하인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1시 집 뒷산을 올라가 보거라. 빛이 난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와라. 그날 밤 신복 하인이 황무지에 올랐습니다. 달빛이 내려앉은 황무지 곳곳에서 희고 푸른 빛이 땅에서 새어 나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인은 얼이 빠진 채로 달려 내려와 변두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정말이었습니다. 땅에서 빛이 납니다요. 변두칠의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20년 넘게 명당을 찾아다닌 자신이 어찌 그 땅을 그냥 지나쳤단 말인가. 한씨 집안이 일부러 쓸모없는 척 숨겨 온 게 틀림없었습니다. 탐욕이 이성의 눈을 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변두칠은 그날 밤 무당에게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무당은 산통을 흔들더니 말하였습니다. 큰 기운이 가까이에 있소이다. 날이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자가 먼저 가져가는 수가 있소이다. 그 말에 변두칠은 잠을 완전히 포기하였습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방 안을 오가는 변두칠의 모습은 저도 모르게 설화가 쳐둔 그물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형상이었습니다. 설화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미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설화의 지시를 받은 막쇠는 그 이튿날 일은 아침 주막으로 나갔습니다. 낡고 해진 두루마기를 걸치고 허리에 노스의 나침반 하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막 한 귀퉁이에 앉아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의미심장한 혼잣말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20년 직관 일을 하면서 이런 기운은 처음 보았구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땅이로다. 허나 그 기운이 20날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니 참으로 아깝고 안타깝구나.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술꾼들이 귀를 세웠습니다. 막쇠는 계속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이웃 고을 윤진사도 그 땅을 노리고 있다 하니 임자 없는 보물은 먼저 잡는 자가 갖는 법인데 바로 그 자리에 변두칠이 보낸 신복 하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막쇠는 변두칠의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행랑채 한쪽에 앉혀져 변두칠과 마주한 막쇠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말하였습니다. 소인이 이 고을 근방을 지나다 산새를 보고 멈추었습니다. 한씨 집 뒷산 황무지, 그 땅의 기운을 나리께서 모르시고 계신 것이 안타까워 이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변두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확실하오? 정말 명당이요? 막쇠가 낮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소인의 평생 보증을 걸겠습니다. 다만 날이 그 기운은 20날 뒤면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이웃 고을 윤진사도 이미 그 땅을 사겠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두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윤진사가 언제 온다 하던가? 막쇠가 고개를 내리깔며 말하였습니다. 소인이 듣기론 2, 3일 안에 사람을 보낼 것이라 하더이다. 변두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막쇠는 그 눈빛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막쇠가 다녀온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설화가 뒷마당에서 약재를 고르고 있을 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건달들이 없었습니다. 변두칠 혼자였습니다. 설화는 채반을 내려놓고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변두칠의 얼굴은 간밤에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눈자위가 부어 있었습니다. 기름진 비단 두루마기도 어딘지 구겨져 보였습니다.
변두칠이 헛기침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허허, 지난번에는 내가 좀 서두른 것 같소. 오늘은 편히 이야기나 나눠봅시다. 설화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사랑채로 들였습니다. 변두칠이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으로 꺼냈습니다. 뒷산 황무지 말이오. 그 땅 팔 생각이 있소. 설화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땅은 우리 집안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산 아래 붙은 땅입니다. 쉬이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두칠이 엽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쉰냥을 드리리다. 안 됩니다. 100냥이요. 안 됩니다. 500냥. 설화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두칠의 안색이 달아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이 초조함으로 흔들렸습니다. 이웃 고을 윤진사가 2, 3일 안에 온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변두칠이 무릎을 앞으로 당기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나의 기와집과 논밭을 드리겠소. 설화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포구 상단의 지분도 주겠소. 가진 것 전부요. 설화는 그제야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재산을요? 변두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이 완전히 탐욕의 자리를 내준 눈빛이었습니다. 설화는 잠시 침묵한 뒤 말하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변두칠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설화는 거래 장소를 관하로 정하였습니다. 변두칠이 처음에는 주저하였습니다. 굳이 관아까지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설화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정식으로 하지 않으면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리의 재산이 오가는 일인데 사또의 관인이 있어야 후에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변두칠은 더 이상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관인을 받아두면 오히려 자신에게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관아에 들어선 설화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두 집안 사이에 토지 거래가 있어 공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설화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에는 단 2가지만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한씨 집안 뒷산 황무지 일대. 둘째, 변두칠의 기와집, 논밭, 포구 상단 지분을 포함한 전 재산 일체. 명당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기가 있다거나 신령한 땅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황무지와 재산의 교환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두칠이 계약서를 훑어보다 잠시 무언가 더 넣으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 땅이 명당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을. 설화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조항은 불필요합니다. 땅이 어떤 땅인지는 이미 나리께서 직접 확인하신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는 있는 것만 적습니다. 변두칠이 다시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또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바심에 이성이 흐려진 변두칠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웃 고을 윤진사가 오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변두칠이 계약서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사또의 관인이 계약서 위에 내려 찍히던 그 순간
설화는 눈을 가늘게 내리깔았습니다. 손 안에서 뭔가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접어 품에 넣으면서 설화는 입술을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린 것인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계약 이튿날 동이 특이가 무섭게 변두칠이 인부 10명을 이끌고 황무지로 올랐습니다. 곡괭이와 삽을 든 인부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변두칠은 그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어서 파라며 재촉하였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재산이 이 땅 속에 잠들어 있는 황금 구렁이의 기운으로 100배, 1000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한 자, 두 자, 세 자, 흙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습니다. 흙에서 쇠 냄새도 나지 않았고 별다른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부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영감, 흙이 좀 이상한디요. 변두칠이 내려가 직접 흙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흙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며 하얀 가루가 남았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시큼하고 무거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금 냄새였습니다. 변두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파라. 인부들이 더 깊이 팠습니다. 나오는 것은 같았습니다. 시커멓게 사가버린 소금 찌꺼기, 악취, 그리고 생기라고는 없는 죽은 흙뿐이었습니다. 변두칠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흰종이처럼 변하였습니다. 그는 인부들을 팽개치고 다른 빡질로 산을 내려와 한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계약서를 손에 쥔 채로 마당으로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계약은 사기요. 속았어. 취소하시오. 설화가 마당 앞에 단정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변두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나리, 저는 처음부터 그 땅이 황무지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도 황무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명당이라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변두칠이 계약서를 펼쳐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황무지, 황무지. 어디에도 명당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명당이라 믿었소. 설화는 고개를 천천히 기울이며 말하였습니다. 나리께서 그렇게 믿으신 것은 나리 스스로의 일입니다. 변두칠은 그 자리에서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쓰러졌습니다. 알거지가 된 변두칠은 이 고을에서 발붙일 곳을 잃었습니다. 사또는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설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명당이라는 말은 없었고 변두칠은 스스로 황무지와 자신의 전 재산을 맞바꾸겠다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두칠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그가 저지른 고리체 불법은 오히려 그 자신을 올감했습니다. 사또는 이자를 부당하게 불린 건을 조사하여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변두칠은 누더기 차림으로 고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가에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으나 변두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설화는 되찾은 재산을 낱낱이 정리하였습니다. 기와집과 논밭은 변두칠에게 빼앗긴 집안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변두칠이 그토록 악착같이 모아온 빈 문서들을 한 아름 안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준혁이 부싯돌을 쳐서
불을 일으켰습니다. 빈 문서들이 불길에 닿자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노란 불꽃이 저녁 하늘 아래서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흐느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오랫동안 변두칠에게 시달려 온 이들이었습니다. 불길이 잦아들 무렵 방 안에 있던 아버지 한성철이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이 여전히 느리고 무거웠지만 어딘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활활 타오르다 잿더미가 된 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준혁이, 옥년이, 어머니가, 막쇠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한성철이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마당이 명당이로구나. 설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오르던 그 밤, 한씨 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빈 문서가 타고 남긴 따뜻한 재 위로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명당은 좋은 땅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그 자리임을 막내딸 한설화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 주시는 여러분 곁에서 이 야담화로는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